아, 이게 검색 기록. 범행 15일 전 수면제 일종인 물피뎀을 검색했고요. 15일 전? 사골 끓이는 쓰레기, 감자탕 뼈다귀, 음식물 쓰레기도 보이죠. 제주 바다 쓰레기, 그다음에 뼈의 무게. 와. 니코틴 치사량도 있네요. 피 지우는 법 있잖아요. 와. 제 남편 공격을 할 때는 수면제 졸피뎀을 먹이고 공격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고유정은 범행 전 약국에서 감기 증세를 호소하면서요. 네.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처방받게 됩니다. 그래서 펜션에서 전 남편의 혈흔이 소량 발견됐거든요. 예. 거기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 남편의 B 씨는 졸피뎀을 먹고 어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요. 고유정한테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근데 그 약을 전 남편한테 도대체 어떻게 먹인 거죠? 뭐 약인 채로는 먹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모양을 보고는. 고유정은 펜션에서요. 저녁 식사로 카레를 준비했답니다. 카레? 예. 왜냐면요. 카레의 특성상 색이 짙잖아요. 향도 세고. 그것 때문에 졸피뎀 같은 약성분을 이렇게 갈아서 넣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조금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예요? 승빈이도 마지막 저녁 식사가 카레였습니다. 카레. 아, 지금 사진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저 때도 약을 탈 수도 있었고. 와. 이 공통점이 또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밝혀진 거거든요. 이제 승빈이 아빠가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이 터지니까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발 검사를 모발 검사요? 맡겨요. 어. 그런데 수면제 성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빠의 모발에서. 네. 근데 이거는 졸피뎀은 아니었었고 독세핀이라고 하는 수면제 성분이 독세핀? 발견됐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잠이 빨리 들게 하는 약인 거고 독세핀은 먹으면 푹 자는 약. 아, 이게 그냥 기절한 것처럼 자느냐? 목적이 다르구나. 완전히 달랐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유정 입장에서는 펜션에서 죽인 전 남편은 빨리 잠을 자야 자기가 죽이고 사체 처리까지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잠드는 졸피뎀이 필요했고, 승빈이 그렇게 할 때는 아빠가 중간에 깨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뭔가 작업을 해야 그죠? 되니 푹 잘 수 있게. 그런 의심이. 그러니까 이게 수면제를 처방을 받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네. 병원에? 남죠. 그 있었다는 거죠. 일단 고유정이 4개월 전에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또 특이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정 스스로가 범행 현장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긴 거예요. 어? 전 남편을 살해하던 날 휴대전화로 그 펜션 내부 모습, 자기가 만든 카레, 범행 당시의 시각까지 보여주는 시계까지 찍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찰 조사 당시에 사진을 왜 찍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호. 제가 보기에는 고유정이 굉장히 강박적이고요. 그다음에 통제감에 대한 욕구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유정이 검색만 많이 한 게 아니라요. 시간, 장소, 도구, CCTV 사각지대까지 다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추진했던 계획이 이렇게 잘 들어맞는구나라고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범행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미리미리 다 굉장히 많이 검색하고 사전 준비가 아주 치밀했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갔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자꾸 기록을 남긴 거죠. 단계별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알리바이를 만들기 편합니다. 근데 당시에도 고유정의 살해 동기라든지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 저희가 이 프로 준비하면서 제작진이 승빈이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 전문가 추측과 같이 뭐 완벽주의자까지는 아닌데 강박적이다? 좀 그런 거와는 일맥상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아니 저는 이 사건을 듣고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아이와 함께 간 공간에서 아이가 그 집에 있는 채로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네네. 이거 이제 수사 기록 보면 네네. 그 아들 얘기도 나와요. 그래요? 그 아들이 이제 방에서 좀 혼자 놀고 있었나 봐요. 어허. 엄마가 피가 묻은 거 봤어요. 어. 그래서 엄마 뭐해? 엄마 물감놀이 해. 이야.
진짜.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고 있어 엄마 청소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이코패스지. 저게 인간이냐? 실제 고유정은 전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살인과 뒤처리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하. 범행 전부터 구입한 쇼핑 목록이 그 증거입니다. 범행 3일 전부터 고운국 끓이는 소출 주문하고 흉기와 표백제, 그다음에 청소 도구를 구매했습니다. 자신과 전 남편, 아들이 만나기 직전까지도 혼자 제주도에서 장을 보면서 만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상한 점은요. 범행을 저지른 지 3일 후에 고유정이 물건들을 샀던 마트에 다시 갑니다. 왜요? 네. 그리고는요.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환불을 합니다. 그리고 CCTV 보면요. 태어난 얼굴로 계산대 앞에 서가지고요. 환불할 물건들을 깨끗이 닦습니다. 환불을 하고 포인트까지 적립해서 그러고 나갑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멘탈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그럼요. 정신 나갔네. 네. 고유정의 시선에서 보면 자기는 이미 완벽하게 계획을 다 수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해결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자는 굉장히 그 수치스러움이나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유정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죄책감은 전혀 없고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놔두면 손해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는 굉장히 그 단순하게 생각하는구나. 와. 근데 고유영이 말이에요. 가정을 지금 꾸민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 남편 왜 죽여? 그게 이제 미스터리인데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대부분 이제 살인범들이 나중엔 다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가명사유가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수사당의 초기에는 전 남편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래서 내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무슨 얘기야. 주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까 체포될 때 제가 당했는데요가.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했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범행 이후에 자기가 죽인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요. 죽이고 난 다음. 죽이거나 이건 이제 알리바이 만드는 거죠. 알리바이 만드는 성폭행, 미수 및 폭력 등의 혐의로 너를 고소하겠다. 더 섬뜩한 거는 남편한테 답장이 와. 죽인 다음이라며요. 그러면 자기가 날린 거죠. 뭐 남편의 이런 대판으로. 이런 행태들은 종종 나오잖아요. 연쇄살인에서. 미안해. 네가 재혼했다는 게 내가 너무 충격이었어. 제발 고소하지 말아줘. 이런 내용의 답장이 와요. 본인이 오히려 성폭행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인을 칼로 찔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 수위가 더 높았죠. 변태 성욕자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유족분들은 그 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고인에 대한 완전 명예훼손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그만해! 여러분들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 그걸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 얘기했어! 법이 집행해줘! 와, 진짜 뭐 말도 안 되고. 정하나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시신을 다 훼손했잖아요. 네네. 그 유기했으니까 시신이 없어요. 나랑 저 여행 갔다 온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걸요. 요 얘기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본인이 이제 혐의가 밝혀져가지고 기소가 당해서 재판 받더라도 성폭행 당하려고 해서 내가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일종의 정당방위였어요. 사체는 왜 훼손했나요? 그래도 겁이 들킬 나서요?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아이고. 그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을 가능성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진짜 이유는 뭐냐? 두 사람이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같은 대학 봉사 동아리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CC였습니다. 봉사 동아리. 네, 봉사 동아리.
충격적이죠. 기가 막히죠. 6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3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 사유가 뭐냐? 고유정이 주장한 건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남편 측은 이제 성격 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당시에 전 남편이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당연히 넉넉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고유정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갖고 전 남편을 폭언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은 헤어졌고 양육권은 고유정이 갖게 됐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 막 하고 폭행하고 남편을 패고 이러는데 그 양육권을 이렇게 시켜당겨줍니까? 양육권 법원에서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기준이 뭐냐면 아이의 의사예요. 얘는 어린애니까 아하. 이 사건에서 아이의 의사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현재 양육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키워라. 현재 양육 상태 유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하게 보는 요소라고요. 그런데 고유정이 키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빠는 이제 공부하니까. 그리고 고유정이 경제력도 좋아. 나쁘지 않아. 그럼 그 상태 유지라고요. 엄마한테. 고유정이 남편한테 폭언하고 폭행한 거지 애를 때린 건 아니잖아. 그럼 법원에서 원래 있는 양육 상태, 엄마가 키우고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 그래서 양육권을 그냥 엄마한테 주게 될 수밖에 없죠. 당시 상황에서는. 어쨌든 고유정은 이혼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혼 후 5개월 만에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혼하고 5달 만에. 5달 만에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대학원생 전 남편은 재혼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상태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받은 연구수당, 알바해가지고 번 돈, 이런 돈 40만 원을 꼬박꼬박 엄마한테 양육비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이혼 후에요. 네네. 아들을 직접 키우지 않고 친정에 이런. 맡겨놓습니다. 이런. 네. 전 남편한테요. 단 한 번도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착하다. 어떻게 가만히 참지 이런 거를. 그래서 전 남편이 아들의 면접을 요구하면요. 그냥 과태료까지 내면서요. 억지를 부렸다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아빠는 아이를 볼 권리가 있잖아요. 또 당연히 봐야 되고 면접 교섭권에 따라서 면접 교섭을 하고 싶다. 아이를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참 면접 교섭을 요구했을 때 굉장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고유정은 비정상적으로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단순히 일반인이 쓰는 그냥 뭐 불만의 표현 이런 게 아니라 너를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수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아니 고유정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그 아들하고 친아빠를 왜 그렇게 만나게 해주지를 않았을까요?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아빠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뭘 혼란스러워요? 아마도 남편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이제 그런 식으로 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벌모로 전 남편을 괴롭힌 거죠. 25점 넘어가면 고도 사이코패스로 보고 있는데 30점 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30점대 중반 정도에 30한 4, 5점은 나오지 않을까. 40점 만점에 심한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살인하고 사체 훼손까지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 행위 자체가 사이코패스로 진단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아버지를 죽인 건데 죄책감 느끼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활동으로 당연히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범행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된 건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거든요. 무엇보다 이 고유정 사건이 잔혹한 이유는요. 아직까지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인의 장례를 치러야 했던 가족들은요. 결국 집에서요. 이렇게 찾아 모은 머리카락 8가닥으로 장례를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명예를 더럽힌 살인마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들의 그 고통이나 슬픔을 감히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도 참 너무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고인이 된 전 남편의 어머님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셨거든요. 그 슬픔을 이제 꾹꾹 눌러 담아서 정말 또박또박 피고인이 왜 엄벌에 처해져야 되는지를 본인의 심경이 어떤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참 많이 슬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자를 꿈꿨던 성실한 학생이기도 했고 좋은 아빠였고 선량한 친구, 형, 아들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고 더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이례적으로 제주도 내에서도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탄원서도 써주시고 시위도 해주시고 그랬던 거겠죠. 재판에서는 어떻게 됐냐? 일단 죄명이 살인, 사체 훼손, 유기 이렇게 있어요. 양형사유가 계획살인이에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에 의한 살인이죠. 그다음에 살해 방법이 잔혹하죠.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반성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살인에 있어서 양형사유 중에서 안 좋은 건 다 있는 거거든요. 안 좋지 않은 거는 초범이다 말고는 없어요. 근데 심지어 초범이 아니라는 심증을 갖고 있잖아요. 예. 와. 그래서 이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에 무기징역 나오고 검찰이 항소를 했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됩니다. 유족들은 불만이시죠. 왜 사형이 아니냐. 그렇죠. 근데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 사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연쇄살인이나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를 많이 하는데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아마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무엇보다 아쉬운 거는 사망한 의붓아들 사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사실 그 점이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무기징역형이 나왔죠. 사형 판결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형 판결이 나면은 사실상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과 같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반 무기징역형은 어쨌든 법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한 건데 고유정의 죄값에 대한 정당한 판결은 사형 판결이 더 맞지 않나? 근데 피해자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양육권하고 친권을 고유정에 가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빠는 죽었어요. 네. 근데 이 엄마한테 친권을 갖게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안 되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남편, 아이의 생부의 가족들 친권 상실을 청구를 해가지고 고유정의 친권이 없어졌죠. 다행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후견인을 통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고유정의 감옥 생활 방송 최초로 리얼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무기수들도 레벨이 있어요. 살인 교사, 그리고 살인. 고유정은 남편을 죽였잖아요. 레벨이 A급이죠. 악독하기가. 처음엔 많이 왕따를 당했대요. 사람들이 침 뱉고 막 이런대요. 머리끄댕이 잡고 막. 운동하는데 흙도 던져버리고 그러죠, 몰래. 괜히 지나가는 척하고 확 밀어버리고. 그리고 잘 안 씻는데요. 못 나가는 거죠. 안 나가면은 찬물로 씻어야 되는데 찬물은 추우니까 못 씻는 거고. 그게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랬다는 이모 있잖아요. 건 한 달을 있죠. 고유정 문 앞에 가고 욕하고 막 이랬대요. 그 한 달을. 나중에는 욕을 하더래요. 야 그만하라고 이 막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방 사람들도 놀랬대요. 욕을 하니까. 야, 참. 지금 이 청주교도소가 포화 상태랍니다. 아 그래요? 포화 상태라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뭐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가 이제 좀 그려지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라도 계속 평생 고통스러웠으면 무슨 형태라도. 고유정 신상 공개되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신상 공개에 대한 나름의 어떤 사회적 합의? 네네. 선이 좀 생기긴 했죠.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엄여인 같은 경우에 보험금 목적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저때 당시에는 그런 규제가 좀 약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험 사기 좀 처벌하는 특별법도 또 생겨가지고